한 1분 정도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가 딱 그 원래 영상 속에 있던 그 여자 나체 그 동영상이 내려가고 제 1분 전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녹화된 거를 바로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거죠. 등골이 오싹하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낀 것 같거든요. 어느 외국인한테 DM이 왔더라고요. 진짜 뜬금없이 그냥 헬로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한 하루 이틀 정도 DM을 하다가 흥미로운 놀이를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부끄럽다고 뜸을 들이더니 자기의 성기를 보여주겠다. 그거에 혹해가지고 경각심을 잃었어요. 그 순간. 재밌겠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하러 갔는데 술자리에 집중도 못하고 이야기를 풀고 싶은데 애들한테 막상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또 친구가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을 연락해야 되는데 게임이 또 집중도 안 되고 한 새벽 3, 4시쯤에 지금 집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보냈죠. 뭐 준비가 됐냐 그러면서 이제 라인 어플을 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방 불도 끄고 있었는데 불 켜라 그러고 다 그냥 저도 모르게 순순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침대에서 핸드폰을 켜고 우리 영상통화를 시작했는데 인스타로 연락했던 그 프로필과 영상 속 사진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알지만 저도 그냥 그거에 꽂혀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르는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거, 그게 엄청난 쾌락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상 속 그 영상이 내려가고 그 화면에 제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녹화된 거를 바로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거죠. 등골이 오싹하다는 거를 그때 처음 느낀 것 같거든요. 실례로 그냥 경찰청 그 통계 홈페이지만 봐도 몸캠피싱 범죄 건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몸캠피싱 자체가 시작된 거는 2012년도쯤으로 알고 있고요. 한 16년, 17년도 이때쯤이 됐어도 뭐 단어가 생소할 정도로 몰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담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 많을 때는 30명에서 40명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몸캠피싱 사안이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가해자들도 노출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않아요. 알아도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교묘하게 너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성욕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걸려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몸캠피싱의 방식은 이랬습니다. 도용한 사진으로 프로필을 만든 가해자는 만남 어플이나 랜덤 채팅으로 몸캠할 사람을 찾습니다. 메신저 앱으로 대화를 나누고 몸캠을 유도합니다. 피해자와 몸캠을 하고 해당 영상을 녹화하면 가해자는 바로 영상통화를 종료하고 어떤 앱 설치를 유도하는데요. 이 앱을 깔게 되면 핸드폰이 해킹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넘어갑니다. 가해자는 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또 최근엔 몸캠 전에 피해자의 핸드폰을 해킹해두는 사례도 발견됐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함께 게임하자며 게임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겉보기엔 일반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앱을 깔면 바로 피해자 핸드폰이 해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몸캠을 유도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피싱 사례는 SNS를 활용한 몸캠 피싱입니다. 가해자들은 도용한 사진으로 정성스럽게 게시글도 만들고 그 게시물에 댓글도 달아도 일반인처럼 보이는 가짜 프로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로 피해자와는 길게는 3개월까지 연인처럼 일상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가해자는 몸캠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몸을 녹화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보여주며 이들에게 유포하겠다 협박합니다. 번거롭게 피해자 핸드폰을 해킹하지 않고 협박이 가능하게 된 거죠. 제 인스타 팔로잉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싹 다 캡처를 해놓은 거예요. 제 인스타 팔로워들한테 보내겠다. 100만 원을 당장 보내라 그러는데 제가 잔고가 5만 원도 없었어요. 지금 못 준다. 그러니까 걔가 본보기로 보내더라고요. 2명은 여자인 친구, 1명은 친구 어머니, 2명은 제가 모르는 사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애한테 보낸 거를 전 보여주더라고요. 걔는 자꾸 돈 보내라는 말만 하고 몸 말만 하면 닥치라 그러고 그냥 계속 몰아붙여요. 되게 빨랐어요. 그 속도가. 라인이랑 DM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계속 협박을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가 전화하고 다시 끊고 전화하고 끊고 지가. 그러니까 경찰은 전화도 못하고 저는 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 잔고도 보여줬어요. 캡처해서. 그렇게 쉴 새 없이 몰아붙이다가 약간 다른 먹잇감을 찾으러 그냥 가더라고요. 그때 100만 원 있었으면 보냈을 것 같아요? 보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든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비율적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은 피해 금액이 있는 상태로 문의를 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원래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입금하는 게 평균적이었다면 1000만 원까지도 가해자에게 입금을 했다 그러고
가해자가 비상금 대출이라고 피해자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금전을 보내면 해결이 되나요? 그래도 금전을 더 주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금전을 보내게 되면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상 삭제는 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몸캠 피싱 피해자 대부분들이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유포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이 없거든요. 그 영상을 가지고 그런 성소수자들이 운용하는 포르노 사이트 등에 팔거나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사실상 인터넷상의 유포는 많이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여성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자체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해자들이 포르노 사이트에게 금전을 받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한번 퍼지면은 회수하거나 전체적으로 삭제 조치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걸로. 여성 피해자분들의 문의도 간혹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당하는 몸캠 피싱이랑은 조금 완전히 다른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댓글이나 DM 같은 걸로 고수익 알바를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보통은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이 알바를 수락한 여성들은 불특정 남성들이 있는 채팅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받아주는 말동무가 되면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며 고수익 알바라고 피해자를 속이는데요.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얼굴이 나오지 않는 몸캠이나 몸사진을 채팅방에 올리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며 이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쌓인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정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돈을 계속 요구하죠. 이에 의심을 품게 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 말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어도 알몸 나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사진, 영상이 다른 몸캠 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서울에 있다가 좀 많이 힘들어져서 지방 내려온 케이스인데 10만 원 정도만 수익이 나면 더 있으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그냥 그 사람의 그 피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업자 번호하고 대표자 이름까지도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있는 회사 거를 그냥 갖다 박아 쓴 거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주잖아요. 한 줄당 1원. 그리고 너 사진 하나 보내주면 50만 원 줘. 들어가자마자 현기 사진을 보내면서 뭐 같이 놀자, 자기가 돈 많이 주겠다. 좀 회의적으로 나오니까 30만 원, 50만 원 갑자기 그냥 보냈어요. 그냥 나체 사진에 얼굴 나온 사진을 주면 자기가 한 번에 300만 원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 저한테 막 100만 원이고 뭐고 이렇게 계속 코인을 보내니까 살짝 신뢰가 있고 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 솔직히 쉽게 돈 벌 수 없다는 거 아니까 원래 얼굴까지 노출할 생각은 없었는데 300만 원 너무 웃겼어요. 이제 그 나체 사진, 얼굴 나온 사진 막 그런 거 착 보내면서 신고해라. 나도 이거 유출하겠다. 각종 SNS에 올려드리겠다. 고객님의 사진의 가치는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이 들어오면 누구나 좀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사이트에 300만 원이 모였는데 이걸 보고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걸 사실상 완벽한 유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합성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미지가 퍼져서 이거를 좀 막아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거든요. 1000몇 개 되는 영상들이나 그런 기사들, 이미지들을 일일이 다 전화하면서 삭제를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거의 뭐 2000개 가까운 글들이 올라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이거는 사실상 솔루션이 어렵겠다 하고서는 의뢰를 취소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포르노 사이트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저희는 한 3000개 정도를 일단 파악하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도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포르노 사이트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박 메시지를 받는 도중에 중간중간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방금 전에 몸캠 피싱을 당했다. 그것만 그냥 얘기했어요. 파출소로 출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하셨던 게 범인을 잡는 것과 영상을 지우는 게 불가능하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가해자의 영상 유포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가해자와 나눈 대화, 해킹 파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그냥 또 피싱을 당했다 그렇게 올렸어요.
이상한 외국인에게 DM이 온 거 있으면 무시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보내고, 또 하나는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렸죠. 왜 죄송했을까요?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이었으니까 약간 선처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너무 밉게 보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라 생각했어요? 그 성적 욕구 하나에 못 이겨서 이렇게 그냥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바지를 내린다고? 와, 이거 잠재적 성범죄자 놈이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봐 두려웠죠. 제가 그 상황이 다 끝난 게 한 7시쯤 됐나? 그 혼자 남은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이 점점 하나둘씩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스토리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려요.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장이 엄청 많이 와주더라고요, 애들한테. 퇴근해가지고 집 가는데 핸드폰에 온 연락들도 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그날 샤워만 2시간을 했나? 그거 도저히 얼굴을 못 들 것 같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죠.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친구의 대학교 교수가 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교수랑 그 교수의 연락처 있는 사람들 다 채팅을 싹 초대돼가지고 영상 하나 딱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교수가 해킹을 당했다, 그냥 무시해달라, 채팅 하나 남긴 그 캡처본이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보여줬죠, 친구가. 진짜 최악의 사례가 엄청 많구나, 나정동원 당한 것 중에 정말 가장 미미하게 당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들죠. 한 새벽 1시쯤에 30대 중반의 남자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벌써 전화 주실 때 당시부터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에 자기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게 장장 한 3시간쯤 전화가 이루어져서 새벽 4시쯤까지 상담을 마치고,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 때 다시 저희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당사자분이 아닌 가족분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당사자분과 통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짧은 사이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걸 마주하다 보니까 그때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범죄에 이용당한 말 그대로 피해자인데, 타인의 시선에선 근데 그 원인 제공은 너가 한 거 아니냐, 너가 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피해를 당하냐, 그분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자유롭게 공유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심적으로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지났죠, 지금? 거의 진짜 정확히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흥미를 잃은 거죠, 돈을 안 보내주는 저에게는. 지금도 다른 사람 먹잇감을 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자료는 걔네한테 있어봤자다. 미성년자분들이 혼자서 상담받기가 어려운 탓인지 아무래도 커뮤니티 쪽으로 더 상담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 기준으로 한 20% 정도는 된다고 보이고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크게 금전을 많이 갈취할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가해자들이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을 얻기 위해 유포를 하지 않을 테니 네 통장을 보내라,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피해자를 너가 꼬셔와라. 그 미성년자분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받았을 때 몸캠피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아예 몸캠피싱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이 피해를 당했을 때 인터넷에 검색 자체를 뭘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때에서 20대 초중반 분들 피해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몸캠피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영상통화로 그런 성관계를 맺어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거를 겪어보신 그런 영상통화를 해서 즐겼으니 더 쉽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자신의 신체 일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나 인터넷상의 이미지나 영상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신체 노출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따라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만을 유포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심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낯선 이성과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면 안 되는 내용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세계는 결코 폐쇄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다면 자신의 몸과 타인과의 대화 기록을 온라인에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법 성착취물이 모두의 약점이 되지 않도록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지도 보지도 않는 모두가 되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